네, 오늘은 스토리뉴스 특보 이 J1 비자로 인한 충격적인 그 현대판 노예 사건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특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중간에 제가 그걸 좀 전해드릴 테니까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첫 소식은요. 이 멕시코의 열차 탈선 소식과 그리고 뉴욕의 항공 대란 소식입니다. 자, 우선 멕시코부터 좀 보겠습니다. 멕시코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개통한 한 열차 노선이 있는데요. 이 열차 노선에서 어제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나는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 멕시코 정부는 어제 테우안테펙 그 지역을 통과하는 철도 Z 노선 열차가 선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면서 탑승자 지원과 복구를 위해서 현지 당국과 지금 긴밀히 협조하고 있지만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승객 241명 그리고 승무원 9명을 태운 이 해당 기차는 어제 아침에 오아하카 주를 출발해서 베라크루즈 주로 향하던 중 어떤 한 민간 마을 인근에서 탈선하면서 완전히 차가 뒤집혔습니다. 열차가 뒤집혔습니다. 사고 초기에는 피해 규모가 부상자 10여 명 안팎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오전 점심때 이때만 해도 부상자 10여 명 안팎 이렇게 나와서 저도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큰 사고가 아닌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급반전 됐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보도 자료를 내고 사상자 규모가 사망자 13명 그리고 부상자는 무려 98명,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부상자가 나와서 사망자와 부상자를 다 합쳐서 120명 거의 가깝게 되고 있는 그런 1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비극이 발생했다라고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멕시코의 지금 대통령이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이죠. 이 쉐인바움 대통령은 내무부와 해군에게 특별히 이번 사고 대처를 위해서 수습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쉐인바움 대통령 얘기는 잠시 후에 해드릴 텐데 이게 쉐인바움 대통령이 그 정부 차원에서 아주 역작을 좀 아주 회심의 역작이라고 할까요? 정부 차원에 아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이 노선이거든요, 이게. 자, 어제 탈선한 열차는 태평양 쪽 항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그 이전 정부와 그리고 현 정부인 쉐인바움 정부가 지금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그런 정부 차원의 사업인데 이런 그 열차에서 사고가 남에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도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실제로 멕시코 정부도요, 이 철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미주 지역으로 보내는 물류, 또 아시아 대륙, 멕시코와 아시아 대륙 사이에 국제 물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갈 그런 물류, 물건들도 일단 멕시코로 와서 멕시코에서 기차를 타고 보낸다. 약간 관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면이 있죠. 미국과 멕시코는 물론 관세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그 제품에 있어서 미국과 멕시코에는 USMCA라고 해서 US, 미국, M, 멕시코, CA, 캐나다. 그래서 이 세 나라 간에는 아직도 그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보면서 정부 차원에서 멕시코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노선인데 이게 어제 끔찍한 탈선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얼마 전에는요, 미국 수출용 한국 자동차가 이 노선의 열차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미국으로 운송되는 것도 했었습니다. 정규 노선은 아니었고, 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한국 현대자동차를 또 기아자동차, 이 두 종류의 자동차를 태우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것을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다,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관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물류를 멕시코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물류를 우리가 한번 담당해 볼게. 이런 차원에서 역점을 두는 사업이었는데 마침 그 노선의 열차가 탈선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열차 탈선 사고로 인해서 이후 멕시코의 그 어떤 안전 시스템 구축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그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물류가 효율성에 대해서 별로 점수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게 있죠? 똑같은 건데도 멕시코에서 한다 그러면 정말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고 약간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값비싼 물류를 잔뜩 싣고 수백 개가 뭐예요? 수천 개가 되는 그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는데 그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면 그 물류 노선의
제품을 싫지 않겠죠. 그래서 가뜩이나 그런 멕시코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니까 그 의구심이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 그 물류 시스템의 그 안전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아마 쉽지 않겠다. 그래서 멕시코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사고가 인명피해 더 넘어 그 넘어서 멕시코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인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멕시코 사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욕의 항공 대란 그리고 폭설 소식입니다. 뉴욕 등 동부 지역의 항공 대란에 이어서 도로 결빙에 대한 비상도 같이 걸렸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일 직후였던 지난 토요일 뉴욕 등 그 동부 지역에 특히 동북부 지역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렸죠. 그래서 이 일대 항공편이 대거 취소되는 등 항공 대란이 주말 동안에 내내 발생했습니다. 이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어제 하루에만 미국 국내선, 지난 토요일,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심한 게 이제 토요일이었는데요. 토요일 국내선과 미국을 드나드는 국제 항공편 무려 10,000건이 딜레이 됐고요. 운항 취소, 완전 캔슬은 1,600여 케이스가 캔슬되었습니다. 그리고 딜레이는 뭐 10,000건이 넘었으니까 완전히 항공 대란인 거죠. 뉴욕 등 미국의 그 동북부 지역은요, 금요일 때부터 폭설이 내리기 시작해서 항공편이 금요일 8,500건, 그 토요일 뭐 10,000건 넘는 그 딜레이 등등 계속 그 운항이 취소되면서 항공 대란이 발생해서 여행객들이 아주 엄청나게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더군다나 성탄절 직후여서 또 연휴가 끝나가는 상황이어서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뉴욕 공항을 JFK 등 뭐 뉴욕 쪽에 큰 공항 3개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3개 다 공항 모두 영향을 받았습니다. 존 F 케네디 공항, 또 라구아디아 공항, 또 뉴워크 공항 등 3개의 대공항 등이 모두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이 여행 최대 성수기에 발생한 만큼 여파가 그만큼 컸습니다. 어제는요, 일요일이었던 어제는 성탄절 연휴 기간 중에서 가장 많은 약 280만 명 정도가 뉴욕 지역의 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캔슬되는 비행기 또는 뭐 출동착, 지연되는 비행기 등등으로 인해서 어제도 큰 혼란이 빠졌습니다. 어제는 캔슬과 딜레이가 지난 금요일이나 토요일보다는 조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용객이 많았기 때문에 불편을 겪은 사람들의 숫자는 그만큼 많았습니다. 자, 눈 내린 걸 좀 볼까요? 얼마나 많이 내렸나? 뉴욕시 맨하탄 센트럴파크를 기준으로 본다면 센트럴파크에 무려 11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건 최대 겨울 폭탄 2022년 이후에 3, 4, 5 약 4년, 만으로 3년 만에 최대 겨울 폭탄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트럴파크에 11cm 내린 거는 그냥 평균이고요. 뉴욕 인근에 많이 내린 곳은 무려 25cm의 눈이 내렸다라고 집계가 됐습니다. 자, 뉴욕주 및 인근 지역에 그래서 비상사태가 선포됐고요. 제설을 위한 인력, 뭐 전력 복구를 위한 인력, 또 무슨 제설을 위한 장비 등등이 막 모자라서 왜 한꺼번에 전 지역이 다 필요하니까 사람도 모자라 장비도 모자라 그러니까 제대로 제설이 조치가 취해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피해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폭설이 좀 잦아든 뒤에는 기온이 좀 따뜻해지면서 이제 도로가 살짝 녹죠. 그러다가 또 밤 되면 갑자기 또 추워지면서 다시 또 얼죠. 얼고 녹고 얼고가 반복되면서 운전자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완전히 얼어버리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아유 그냥 도로가 꽁꽁 얼었네 라고 해서 운전을 안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조심해서 서행하거나 그러는데 이 약간 운전을 하면서 봤을 때 눈으로는 언 것 같은 느낌이 도로가 얼음 상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인 적이 있습니다. 봤을 때는 그 왜 아스팔트가 검정색이잖아요. 검은색이잖아요. 그런 검은색이 보입니다. 왜 꽝꽝 얼면 이제 얼음 색깔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스팔트 색깔이 나니까 안 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은 상태예요. 약간 살얼음이라 그럴까? 그런 그 상태를 말하는 전문 용어가 블랙 아이스라고 말합니다. 워낙
얇게 얼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그 살얼음 밑에 있는 그 아스팔트의 색깔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안 얼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달리는 거죠. 그런데 얼은 상태입니다. 살얼음. 그래서 그걸 블랙 아이스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 지역에는 눈이 내렸다가 살짝 녹았다가 그 녹은 게 다시 또 얼었다가 요게 반복이 되면서 블랙 아이스 상태가 여러 차례 반복돼서 굉장히 지금 그게 위험한 그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를 보면요. 뉴욕 지역에는 비교적 기온이 오늘은 좀 상승합니다. 그래서 눈 대신에 부슬부슬 비가 오락가락 내렸다 그쳤다를 좀 반복하는 그런 날씨가 된다고 하는데 오후에는 또 구름에 해가 살짝 뜨기도 하고 또 구름이 좀 가리기도 하고 좀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가 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블랙 아이스 상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얼음이 녹아서 도로가 살짝 촉촉하게 젖고 또 해가 떨어지면서 기온이 다시 내려가는 그런 저녁이 되는 경우에는 빙판이 좀 다시 또 얼고 하면서 낮과 밤으로 반복되면서 이게 젖은 도로, 살짝 얼은 블랙 아이스 도로, 또 한밤중이나 새벽에는 꽝꽝 얼은 그야말로 빙판 도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반복되는 상황이 돼서 뉴욕 지역에서는 운전이 가능한 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항공과 도로 정체 영향은요, 뉴욕과 동북부 지역에는 오늘까지도 일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라고 하니까요, 뉴욕과 동북부 지역에서는 거기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오늘은 좀 이동을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할 수 없이 이동을 하신다 그러면 좀 여유가 되시면 대중교통이 연결이 된다면 대중교통. 만일 그것도 안 돼서 차를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눈으로는 안 얼었다라고 판단이 될지언정 그게 살얼음으로 얼은 상태, 블랙 아이스 상태일 수 있으니까 정말 안전하게 최대한 서행으로 운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대대적인 관세 정책 이후에 미국 내 그 통관 과정이 크게 까다로워지고 있다라는 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지금 피부로 와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물품 파손되는 상황, 또 물품이 폐기되는 상황도 발생하고요. 배손 지형 등등 피해 사례가 점점 급증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관세 국경보호국 CBP라고 하죠. 뭐 쉽게 말해서 이제 관세청, 그리고 이제 식품의약국 FDA 등 정부기관의 이제 통관 절차를 거쳐야 미국에서 이제 들어와서 정식으로 배송이 되잖아요.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그리고 수수료 부과 등등으로 인해서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면서 요구되는 서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절차가 복잡해져서 현장에서 물품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미국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와서 빠져나가서 미국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묶이거나 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그 안에서 있으면서 방치되거나 심지어 폐기되는 그런 사례까지 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8월 29일부터 소액 소포 면세 제도를 폐지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이 소액 소포 폐지, 이거는 개인이 하루에 $800 이하의 물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폐지됐죠. 처음에는 중국이나 홍콩에 한정돼서 그걸 폐지했습니다만 현재는 모든 국가에서 오는 $800 이하짜리 물품에도 다 관세를 부과하고 서류를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관세청 안에서 뭐 방치되거나 묶여 있거나 폐기되거나 하는 그런 물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비싼 물품만 아니라 10불, 20불짜리, 100불, 200불짜리도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해진 절차로 수입 관련 수수료와 징수액이 급증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올해 관세청 CBP의 세관 서류 그 심사 수입액은요 33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미국 정부가 그런 관세라든지 이런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수수료를 많이 부과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번 돈이에요. 정부가 번 돈이 330억 달러입니다. 지난해는 그러면 얼마를 벌었느냐? 11개월 동안. 아직 12월 달은 안 끝났으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을 보니까 6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6억 7천만 달러였는데 올해는 330억 달러 벌어들인 것입니다. 무려 50배 넘게 벌어들였죠. 정부는 그렇게 벌어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로 인한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업이 아니라 내가 일반 필요해서
일반적으로 필요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뭐 물건을 해외에서 주문해서 배송받는데 배송을 못 받거나 폐기되거나 그런 일반인들의 피해 등등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수입이 좀 더 늘었는지 모르지만 기업자, 소규모 기업자와 개인적으로는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 또한 2025 회계년도에 올해에 32,900개의 품목의 미국 반입을 차단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32,900개의 품목이 미국 반입이 되려다가 여기서 차단된 겁니다. 풀리질 못한 거예요. 이는 그러면 전년도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냐?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60% 이상 갑자기 급증한 겁니다. 33,000개 정도, 32,900개 정도 물품 반입이 차단됐으니까 그거를 주문한 사람들은 주문만 했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문제 있는 물품, 불량 물품, 뭐 불법 물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년도에 비해서 60% 이상 다 그런 물품이 아니거든요. 그냥 받을 수 있는 그런 물품도 여러 가지 뭐 절차가 복잡해졌다든지 뭐 관세를 갑자기 부과하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무슨 80불짜리 오다 해놓고 뭐 이 돈을 이렇게 내야 돼? 그냥 놔둬.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관세청에 묶여 있다가 계속 방치되거나 폐기되거나 그런 일. 또 FDA에서는 또 이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제 뭐 까다롭게 하는 거죠. 의약품 반입 같은 것을. 그래서 이제 점점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올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 때문에 수입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 파산 신청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 원인을 관세 때문인 것 같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건데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아직 12월은 뭐 다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11개월 동안 미국에서 최소 717개 기업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그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 그때 이제 2008년도가 서프라임 사태가 있었잖아요. 2008년 서프라임 사태 이후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중에서 봤을 때 처음 가장 이렇게 높아진 그런 기업 파산 숫자입니다. 기업들은 그 파산 이유로 인플레이션, 또 높아진 금리, 그리고 공급망 차질, 그리고 급속한 수입 비용 증가를 꼽았습니다. 수입 비용 증가가 뭐예요? 관세가 올랐기 때문이죠. 자, 올해는 특히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계 그 기업의 파산 신청이 많이 늘어난 게 이전과는 좀 다른 모양새다라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입니다. 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계 분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지난 1년간 일자리가 7만여 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 제조업 쪽에 기업들이 또 파산도 많이 했고 기업이 파산을 했으니까 거기서 일하던 근로자들 다 일자리를 잃었고 그래서 특별히 제조업 쪽에서 7만여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패션과 주택용 가구 등 소비하는 그런 소비재 그리고 서비스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앞서 말씀드린 그 기업 바로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많았는데요. 뭐 주택용 가구나 뭐 이런 기업의 파산이 왜 많았느냐? 이는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이 필수품만 구매하고 뭐 가구를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다음에 하지 뭐. 일단 그냥 쓰지 뭐 서랍 안 열리는 거 아니라 열리는데 내가 조금 더 멋진 거 새 거를 살라 그러는데 뭐 당장 문제 있는 거 아니니까 다음에 사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안 쓰는 거죠, 돈을 그쪽에. 그래서 그런 뭐 가구나 뭐 이런 소비재 그 산업에도 파산 신청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재계 전문가들은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무역 전쟁의 압박을 크게 받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들 수입을 많이 하는 업체는 대기업인 경우에는 조금 난데 중소기업은 여지없이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객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관세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그만큼 올리지 않고 있는 기업들, 대기업은 그나마 좀 자기들이 마진을 좀 줄이면서 자기들이 그냥 좀 흡수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좀 있는데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그렇게 흡수할 수 있는 만큼의 덩치가 안 돼서 여지없이 가격을 올리거나
또 가격을 올리면 매출이 줄어드니까 결국 파산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이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프리 소너필드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은 관세 비용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면서 가격 결정권이 있는 대기업들은 그나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지만 중소규모의 기업들은 사업을 접는 케이스가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스토리 뉴스의 오늘 특보, 충격적인 현대판 노예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일도 하면서 언어도 배우고 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비자가 있는데 J1 비자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우리가 알아는 놔야 합니다. 한국에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 J1 비자 많이 씁니다. 한국 사람, 뭐 특히 이제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 왜 와서 일도 하고 일하면서 영어도 배울 수 있으니까 뭐 영어 배우러 뭐 따로 돈 내고 가는 건 아니지만 일터에서 일도 하고 그래서 용돈벌이도 하면서 영어도 배울 수 있다. 그래갖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 J1 비자로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뭐 한계가 있지만 쿼터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지만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을 한국에서 다 보낼 수가 없으니 돈을 받고 보내는데 그 수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보내겠죠. 그래서 뭐 돈 많이 내고 옵니다. 이거 하려고. 즉 비이민 교환 방문 비자 제도가 일부 악덕 업자들에 의해서 미국에서 현대판 노예처럼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자, J1 비자를 미끼로 연수생들을 모집해서 수수료 등을 챙기고 사실상 강제 노동 현장으로 내몰아 버리는 그런 악덕 업체들이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보도했고요. 지난 주말 그 동부 쪽에 있는 그 신문사에서 이런 내용을 많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그리고 뉴욕타임즈 보도를 이제 취합해 보니까 미국의 J1 그 비자 입국자는 한 해에 무려 3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또 상당수가 한국 그리고 뭐 일본 등지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들 가운데 한국인 대학생 강모 씨의 사례를 비롯해서 여러 건의 실제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그 여러 건의 실제 사례 보도 중에서 한국인 강모 씨 사례가 있어서 제 눈에는 그게 확 눈에 띄더라고요, 처음부터. 자, 우선 그 강 씨의 사례를 보면요. 강모 씨는 지난 2023년 일생에 딱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라고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홍보를 하는 J1 비자에 관한 그 브로셔를 보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답니다. 그 브로셔를 보고 이제 혹한 거죠. 그는 지원자를 모집하는 J1 비자 익스체인지라는 단체에 단체라 하지만 이제 그 뭐 일종의 영리 기관이죠. 한국에 있는 뭐 유학생들 주로 이제 알선하면 뭐 유학원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J1 비자 알선하는 그런 기업체죠. 회사죠. 회사. 영리 회사. J1 비자 익스체인지라는 회사에 수수료로 무려 $5,000를 내고 왔다고 합니다. 현지 즉 미국의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서 강씨 같은 이들을 모집하는 이런 단체를 이른바 스폰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뭐 그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회사를 스폰서라고 부릅니다. 왜? 그 회사가 미국에서 이 사람을 하이어할 그 회사를 상대로 스폰서가 돼주는 거죠. 자, J1 비자 학생 그리고 연수생 등을 모집해서 미국 내 업체들과 연결 관리해주는 일을 하는 그 회사, 스폰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강 씨에게 주어진 그 일생일 때 딱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라는 것은 미국에 와보니까 인디애나 주의 한 제철 공장 였다고 합니다. 이 강씨 사례 얘기예요. 강씨는 이곳에서 무슨 특별한 기술 교육 같은 걸 받은 것도 없고 특별하게 뭘 배운 것도 없이 딱 오자마자 다음 날부터 뭘 했느냐? 정화조 청소를 지시받았다고 합니다. 그 더럽고 그 오염 오염되는 거 막 닦아야 되는 거죠. 케미칼에 오염될 수 있는 거 위험한 더럽고 위험한 정화조 청소 지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미국에 와서 정화조 청소 6개월, 1년 동안 하고 한국 가서 뭐 하겠어요? 한국에 또 아파트 정화조 청소하는 가는데, 이거 나 미국 유학파야? 이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정화조 청소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만을 제기하자 강 씨는 그 회사에서 다음날 해고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자신이 그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5천 달러를 받아 챙긴 그 스폰서라는 회사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나몰라라 했다라고 소장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강 씨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자, 강 씨 외에도 여러 명의 한국 학생들은 그 알래스카주, 인디아나주 등등에 이제 많이 왔는데 또 다른 한국 학생 한 명의 사례가 보도가 됐는데요. 또 다른 한국 학생은 알래스카주의 한 해산물 가공 공장으로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래스카 가면 무슨 새우니 연어니 엄청나게 잡아들여서 공장으로 막 컨테이너로 보내죠. 컨테이너 컨베어 벨트로 막 오면 그냥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냥 하루 종일 똑같은 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똑같은 거. 또 크기별로 고르든지 이런 거. 똑같은 작업만 단순히 반복하는 그런 작업이죠. 여기서 이게 무슨 기술이랄 것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런 것만 하는 해산물 가공 공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하루에 19시간에 달하는 중노동에 시달린 날도 있었다. 19시간이면 잠자고 쉬는 시간 다 합쳐봐야 5시간밖에 안 되는데 19시간 중노동을 한 적도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J1 비자를 담당하는 국무부에 자신의 내용을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시 J1 인턴십을 위해서 1인당 3,000달러를 내고 온 또 다른 외국인 학생은요. 뉴욕주의 한 산업용 온실로 보내졌다가 성희롱과 거기서 부상을 입는 그런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또 네브라스카주의 한 양돈 농장, 돼지 키우는데 양돈 농장으로 보내진 십수명의 젊은이들 사례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들은 하루 12시간씩 돼지 닭장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돼지 키우는 돼지장 거기서 하루 종일 12시간씩 돼지랑 왔다 갔다 하면서 밥 먹이고 닦고 청소하고 돼지 저쪽으로 몰고 이쪽에 청소하고 다시 이쪽으로 몰고 저쪽 청소하고 하루 12시간씩 일을 했고 다쳐도 병원에 갈 수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항의를 하면 추방하겠다. 그렇게 추방 위협을 받기도 했었다라고 호소하면서 정말 노예같이 일했다. 이렇게 국무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돼지 농장에서 일한 이들은 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학생들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학생, 이 학생은 독일에서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독일에서 온 학생은 지난해 오클라호마주의 농장으로 보내져서 일을 하던 중 트럭 타이어 폭발로 인해서 두개골이 함몰되면서 중증 장애를 입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일도 좀 배우고 기술도 좀 배우고 용돈도 좀 벌고 영어도 좀 배우고 하려고 왔는데 일은커녕 기술은커녕 또 영어는커녕 완전히 장애인이 돼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 J1 비자를 알선해준 그 브로커들은 수수료 수입 등으로 자신의 배를 채웠다라면서 이 독일 학생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J1 비자를 연결해주는 그 스폰서 업자들은요 1년에 50만 달러씩 벌었다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돈 받아서 막 5,000불, 3,000불, 4,000불 막 받아갖고 그냥 아무 회사나 막 보내주고 그 회사에서 중노동, 노예처럼 일 시킨다는 거 뻔히 알죠. 그 미국에서는 노예처럼 일 시킬 그런 사람은 막 부르는 거예요. 왜? 여기서 정식으로 미국 사람,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 J1 비자 갖고 일하는 것도 합법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 안 하니까 와서 찍소리 못할 약자를 구하는 겁니다. 그 미국 회사는 또 스판서라는 그 한국이나 일본이든 독일이든 그 스판서라는 그 회사는 약자가 될 만한 사람을 속여서 눈속임으로 속여서 돈을 5,000불씩 받아 챙기고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기업체에 또 돈을 받아요. 미국의 그 기업체에 이렇게 약자를 아무것도 모르는 약자를 보내줘서 땡큐 해서 또 돈을 받습니다. 양쪽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에 50만 불 이상씩 벌어 챙기는 스판서 회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뉴욕타임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연수를 빌미로 현대판 노예제를 운영했다라는 그래서 비판이 지난 주말 이후에 그 기사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무부는 지금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별다른 입장을 내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한국인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아주 주목됩니다. 어떻게 될지. 이게 만약에 정말 커지고 여론이 악화되고 그러면 그 기업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이 청구는 당연히 되지만
비자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국무부, 즉 미국 정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변호사들이 하는 게 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매우 주목되고 있는데, 이 한국인 학생 강모 씨를 비롯해서 한국인 학생들이 제기한 그 소송의 결과 나오면 또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정말 스마트한 기능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케이스와 함께 여러분들도 알아놓으면 좋을 그 기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스마트폰 보면은 거기 앱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추가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앱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살 때 전화기 사자마자 자동적으로 그 안에 그냥 들어있는 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누가 그런 앱 일일이 다 안 보잖아요. 그 중에 하나 아주 요긴한 앱이 있습니다. 요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어른들끼리 또는 부부 사이에서는 좀,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를 또 범죄 피해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기능을 잘 알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사건부터 전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자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부모 통제 기능 또는 위치 찾기 기능, 요 기능의 도움으로 납치됐던 청소년들이 잇따라 구조되는 일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나 또는 무슨 손자, 손녀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기능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NBC TV와 Fox 뉴스가 지난 주말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텍사스주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은 최근에 15세 소년을 납치해서 폭행을 하려던 그 혐의 등으로 인해서 2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20대 남성이 15세 소년을 납치해서 폭행하려던 거니까 어떤 목적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뭐 입에 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말하려다가 말았는데, 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소년은 성탄절이었던 지난 25일 반려견을 산책시키려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귀가할 시간이 지나서도 돌아오지 않자 이제 부모가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그 자신의 딸의 전화기 스마트폰에 설치해 놓은 부모 통제 기능, 그 위치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딸이 집에서 2마일 떨어진 한 외딴 숲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현장으로 가서 한 픽업 트럭 안에서 자신의 딸과 20대 범인을 발견하고는 딸의 탈출을 도운 뒤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경찰에 먼저 신고하고 가는 게 좋았는데 우선 순서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딸을 구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 가해 남성은 길 가던 이 소녀를 흉기로 위협해서 납치해서 차에 태워서 2마일 떨어진 외딴 숲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아버지가 더 늦지 않은 시간에 제대로 찾아낸 거죠. 스마트폰 그 기능으로. 자,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달 초에는 사우스 다코타주 스폴스 지역에서 납치범 체포에 또 역시 스마트폰 찾기 기능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4시 10분쯤 15세 소년의 납치 신고가 스폴스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딸이 자신이 납치됐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부모에게 내가 납치됐습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주 황급한 그 시간 있기 직전에 어떻게 보낼 수 있었나 봐요. 그 직후 부모는 이걸 경찰에 알렸고요. 또 다행히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그 Life 360이라는 Life 360이라는 앱에 스마트폰 부모 통제 기능을 통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함께 부모가 가서 또 구한 거예요. 경찰은 이를 통해서 추적 범위를 좁힐 수가 있었고 신고한 지 12분 만에 위치 추적 기능으로 납치범을 찾아내서 체포하면서 범죄를 막아냈습니다. 자, 이 기능은요, 애플, 아이폰, 그리고 구글폰, 삼성폰 등등등에 다 장착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저도 사실은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이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하다가 내 전화에도 있나라고 저는 삼성 갤럭시 폰 쓰는데 갤럭시 폰 이렇게 봤더니 있더라고요. Find라는 앱 이름이 Find예요. Find. 애플은 Find My라는 앱이 이름이 애플의 아이폰은 그 앱 이름이 Find My이고요. 구글은 이제 Family
패밀리 링크라는 이름이 있고요. 삼성은 Find라는 앱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 저는 S24인데요. 뭐 지금 최신은 25죠. 좀 그거보다는 하나 전인데 S24인데 그 전 지금부터 한 5, 6년 전쯤 모델에도 이 기능은 있는데 이름이 달라요. 그때는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띵스 파인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띵스 파인드. 근데 이제 최신 삼성폰은 그냥 파인드라는 앱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각각 이름은 다릅니다만은 기능은 내 전화기의 위치를 찾아주거나, 그러니까 내가 전화기 나가 어디다 놨지? 뭐 이럴 때 뭐 그 위치를 찾아주거나, 또는 부모와 이 앱을 공유해서 부모가 나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만든 그런 앱입니다. 이건 이제 부모와 같이 공유를 해야 되니까 뭐 부부간에 서로 남편 몰래 부인 몰래 하는 그런 것과는 얘기를 다르죠. 이게 이제 부모와 공유해서 하는 앱입니다. 그런데 뭐 특별히 돈 주고 사는 거 아니고 기본적으로 있는 거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미성년자 자녀들, 특히 소녀들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무관하게, 뭐 삼성, 애플 무관하게 별도로 이제 다운받아서, 내가 삼성이든 애플 아이폰이든 내가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앱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서 그 소녀가 구출하게 된 앱인데, 요거는 이제 별도로 그 앱 스토어에 가서 라이프 360이라고 하면 나옵니다. 근데 무료로 다운받아서 쓰면 돼요. 근데 뭐 굳이 이거 다운 안 받아도 여러분의 전화에 다 있으니까는 뭐 하시면 되고요. 자, 앱을 자동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앱을 오픈해서 몇 가지 절차를 뭐 이렇게 누르고 넥스트 눌러서 이제 기능을 이제 활성화시키면 그때부터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는 것도 여러분들 권한이고요. 활성화 안 시키고 그냥 지금처럼 있는 것도 여러분들 권한이니까, 대신에 한번 필요한 건지는 살펴볼 필요는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앱을 실행시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칫 사생활 침해 논란도 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동의하에 이 앱을 작동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소식입니다. 커피 좋아하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커피 대신에 티 마셔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좋습니다. 커피가 나을까요? 티가 나을까요? 네. 뭐 전체적인 면에서 아니라 이제 뼈 건강과 관련돼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차와 커피 모두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뼈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티가 커피보다 더 우세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커피를 하루 5잔 이상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뼈 건강에 더 안 좋다. 뭐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 호주 폴린더스 대학의 연구진은 65세 이상 여성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골다공증 골절 연구라는 걸 했습니다. 10,000명을 상대로 했으니까 표본 그 수치는 굉장히 브로드한 거죠. 자, 데이터 분석한 결과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티와 커피 섭취량을 다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커피 마셔요? 티 마셔요? 네, 커피 하루 몇 잔? 티 마셔요? 네, 티 하루 몇 잔?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추적 조사 시점과 결과를 보니까 고관절 골절 시에 가장 잘 부러지는 부위의 골밀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자, 10,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데이터 연구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간에 연구 기간 동안에 누군가가 넘어져서 뼈를 다치거나 이제 이런 일이 있죠. 그럼 그 넘어진 사람이 어디를 다쳤고 얼마나 다쳤고, 이 사람이 커피를 먹는 사람이야, 티를 먹는 사람이야, 막 이런 걸 다 조사한 겁니다. 10년 동안 그 오랜 시간을 놓고 조사한 결과 차를 마신다, 티를 마신다라고 응답한 그 여성들은 커피를 마신다라고 응답한 여성들보다 이 고관절 전체의 골밀도가 훨씬 더 높았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커피를 마신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 뼈를 다친 반면에 티를 마신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은 다치는 확률도 훨씬 더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연구팀은 그 티에 함유되어 있는 카테킨 성분이 뼈를 형성하는 세포를 자극해서 골밀도를 조금 증가시키는 그런 거를 알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요, 그냥 막 누군가가 나 이렇게 발표했어, 뭐 그런 막 돌아다니는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이 아니고요. 이 연구 결과는 호주의 대학 연구진이 제대로 10년 동안 연구한 거고, 지난달에 국제 학술지 뉴트리언츠
국제 영양학술지죠. 이거 뉴트리언츠 학술지에 공식적으로 게재된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커피도 좋습니다만은 커피 마실 기회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티에게 양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건강을 위해 뭐 그 정도의 양보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